알렉산더 형제들, 알론, 오렌, 탈 이들은 모두 지금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보안 산업에 종사하는 이 부유한 세 사람은 강간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은 화려한 파티와 고급 휴가를 약속하며 여성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꿈 같은 데이트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이 형제들을 성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하는 데 사용한 일부 증거를 입수했으며 여기엔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문자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찰이 수갑을 채웠을 때 형제들의 반응도 다릅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고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클립을 이렇게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오포스 클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AI 편집기는 모든 기능을 통합해 어떤 플랫폼에서도 영상 자르기, 제작, 업로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I로 오포스 클립은 비롤 생성, 영상 프레이밍, 오디오 정리를 간편하게 합니다. opus.cp로 첫샷 사이드바에 방문하세요. 가입 후 업로드만 하면 몇 분 만에 완벽한 클립이 준비됩니다. 틱톡, 쇼츠, 릴스 등 모든 플랫폼에 오포스 클립이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오포스 클립 같은 도구로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유와 전문가 수준 편집이 가능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프스피로 슬래시 사이트바에서 일주일 무료 이용 후 50% 할인도 받으세요. 2024년 12월 뉴욕 남부지검 검찰이 알렉산더 형제에게 혐의를 발표했을 때 그 혐의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쌍둥이 오렌, 알론, 그리고 그들의 형인 탈은 모두 지금은 30대 후반이지만 2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범죄의 공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거들을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이 이 증거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녹음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검사들은 그들이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인신매매하고 폭행하기 위해 폭력과 사기, 강요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연방 혐의 중 일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뉴욕시와 마이애미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오렌과 탈은 두 도시에서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알론은 부동산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보안회사 경영진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유명 고객으로 킴 카다시안, 당시 남편 카니에 웨스트, 제러드 쿠슈너, 이방카 트럼프 등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직면한 건 연방 기소만이 아닙니다. 이번 재판 후 오렌과 알론은 플로리다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형제들은 24건 이상의 민사소송에 연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알렉산더 형제들이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단순히 유혹의 수단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의 도구로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연방 검찰은 알렉산더 형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밝혀내면서 여러 건의 대체 기소장을 제출했으며 그중 하나는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이곳에서 12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인신매매 공모, 미성년자 성착취 2건, 폭력 사기 강요에 의한 성인신매매 5건, 신체적 무력화에 의한 성적 학대, 폭력 또는 위협 또는 약물에 의한 가중 성적 학대, 그리고 합법적인 성행위를 위해 여행을 유도한 혐의 2건 등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10년 넘는 기간과 이 기소 관련 모든 시점에서 알론 알렉산더, 오렌 알렉산더, 탈 알렉산더, 피고인들은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수십 명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 및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때때로 알렉산더 형제는 이러한 성폭행을 미리 계획하고 호화로운 경험, 여행, 숙박을 약속하며 여성들을 유인해 그곳에서 강제로 강간하거나 성폭행했습니다. 때로는 알렉산더 형제 중 한 명 이상을 포함한 여러 남성이 가해자였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알렉산더 형제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형제는 종종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도망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현재 이 형제들, 탈, 오렌, 그리고 앨런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변호인 측에 바통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쌍둥이 형제가 체포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와 증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방법원엔 카메라가 아직 없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최대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앨런과 올해는 2024년 12월 12일 아침 6시쯤 마이애미에서 체포되어 그 이후로 계속 구금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캠프 텐트 있으세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여기가 정말 좁아요. 멈추고 싶어요? 아니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왜 올라가려 해요? 제가 갈게요. 호스가 주변에 있을까요? 네, 형제들은 체포되는 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다른 신문실에서 기다리면서 형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박물관은 얼마나 됐나요? 얼마나 됐죠? 꽤 됐어요. 계속해요. 이건 연습이라 설탕이 없어요. 아까 저 본 거 알아요. 저는 알바레즈 형사이고 여기는 스미스 형사입니다. 저는 알바레즈 형사입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해야 해서. 가족이라니 아내나 자녀를 말하나요? 그들은 당신의 집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팀원들과 함께 SUV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녀를 그렇게까지 차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FBI 소속이 아니며 우리는 마이애미 비치에서 활동합니다. 지금 마이애미 비치에 형사들과 있습니다. 오늘 FBI가 영장을 집행하거나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수사 중인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 관할 구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016년에 당신을 주요 인물로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16년 12월 31일쯤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당신의 행동에서 어느 정도 눈치챘어요. 그래. 저는 여러분이 가족인지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분명 변호사가 있고 올바른 법적 대리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란다 원칙이나 다른 것들은 읽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정리될 겁니다. 우리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저에게 대신 물어봐 줬으면 하는 질문이 있나요? 제가 아는 한, 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판사님, 분명히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끼리 이야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고 물론 그게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관할에서는 이 날짜들의 최소한 체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에서만 적용되는 체포 영장이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장이 시스템에 등록된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건가요?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저희 모두 이미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날 그 시간에 한 젊은 여성에 의해 제기된 혐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에 대해 그 특정 사건과 관련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았고 판사가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네, 우리 관할권이죠, 맞죠? 곧 8년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당신을 데려오기 전에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이후로 조사의 세부 사항을 더 이상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대화를 원하셨다면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일부 내용을 알려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 결정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체포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송되는 즉시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은 듣기 어렵지만 앨런이 어떤 사건으로 기소되는지 묻고 경찰은 2016년 새해 전날 일과 관련됐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앨런이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대화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면담실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는 동안 몇 번이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든 듯 보였고 그 후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신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화장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화장실 써도 될까요? 잠깐만요. 그의 쌍둥이 오렌도 근처에 억류되어 있었어요.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몸을 앞으로 좀 더 숙여. 옆에 열쇠가 있어. 요와 아냐. 오렌도 형사팀이 조사를 하러 오기 전에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아요. 본인 걱정도 되지만 아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오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예요. 안녕하세요. 앨리슨 형사입니다. 물이나 커피나 뭐라도 드시고 싶으세요?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이요. 그거 제 카메라예요. 분명히 아시다시피 FBI가 당신 집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당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FBI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FBI. 저는 FBI와 일하지 않고 마이애미 비치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저는 해변에서 제가 배정된 1시간 동안 우리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201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디서요? 먼저 당신이 저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당신에게 권리를 고지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변호사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완전히 이해해요. 저에게 궁금한 점 있으세요?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는 법률 고문이에요. 네. 내 아내는 어디 있죠? 제 생각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집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임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들은 완전히 그녀를, 그러니까 친구로서 정말 마음씨가 좋은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녀가 어머니 계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완전히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봤어요. 거기서 그들을 봤고 그때 그들은 괜찮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변호사 없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카메라를 치울게요. 여기 뜨거운 물이에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문을 두드려 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FBI와 얘기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요. 제가 왜 체포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당신과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이 일에 대해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알아요. 저는 그냥 왜 체포되는지 묻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저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경찰서에 의해 체포되는 건가요? 저는 FBI에 의해 체포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FBI는 제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없고 몰라요. 저는 FBI가 아니어서 FBI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나이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 안에 임신 얘기가 또 보석신문에서 나왔어요.
이거요. 판사님 아내는 임신 9개월로 곧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브라질에 있고 출산 시 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중범죄로 간주되어 보석 없이 구금해야 합니다. 연방 구금 명령도 있습니다, 판사님. 네, 판사님. 그는 참고로 보석은 거부됐습니다. 이후 형사 한 명이 오렌의 변호사에 관해 묻기 위해 면담실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 이름이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바로 기억하시나요? 어떤 변호사와 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뉴욕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사벨 커슈너요? 당신이 본 사람이 이사벨 커슈너인가요? 이사벨 커슈너 맞나요? 이사벨 커슈너. 맞아요. IRSR C S C. H SCH 맞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사벨 커슈너예요. 뉴욕에 있어요. 맞아요. 혹시 또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누구와 현지에서 일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가요? 질문해도 될까요? 체포된 건가요? 네. 무슨 이유로요? 기억하시죠? 여기서 저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다시 마셨어요. 체포권 말인가요? 만약 우리가 앉아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저와 법률 상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는 그 점을 존중해요.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왜 체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당신이 법률 상담에 대해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시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쌍둥이 형제와 소름 끼치게 비슷하게도 오렌 역시 방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와드릴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각각의 면담실에서 혼자 있었던 후 알란과 오렌은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이봐, 이제 이송될 거야. 어이설, 등을 제 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최대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잠깐만요. 보이시죠? 엄지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유지하세요. 그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편하죠? 그치? 그래서 연방 기소, 즉 연방 사건이 먼저 진행되고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 남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뉴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주 법원 사건, 즉 쌍둥이만 기소되는 사건은 그 뒤에 이어질 겁니다. 참고로 연방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 대변인 유다 엥겔마이어는 뉴욕타임즈에 이메일로 변호인단이 의뢰인들이 약물 투여, 강간, 인신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두 진술에서 오렌과 탈의 변호인들은 이 남성들이 단지 플레이보이고 파티를 즐기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바람둥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배심원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범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 테니 가라고스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무죄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형제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더 파고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명의 피해 주장자들이 증언했으며 일부는 기소장에 포함된 이들입니다. 또한 그 여성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밝힌 이들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종과 학대의 패턴을 보여주려 하며 이는 연방 기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분명히 저희가 DD 관련 보도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한 일은 검찰이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사용하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물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문자들 중 일부는 형제들을 상대로 처음 증언한 여성, 가명 KT, 무어를 사용한 여성에게서 온 것입니다. 2012년 6월 자신이 20살 대학생이었다고 말하는 KT는 배우 책 에프론의 아파트에서 NBA 결승전을 함께 보자는 모임에
초대받아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F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잘못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뉴욕 파티계에서 유명한 그 형제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알겠죠? KT는 그 파티 이후에 약물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2명의 남성 친구와 나눈 것으로 보이는 문자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니콜라스와의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KT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에인슬리가 간세보트 풀 파티에서 탈 알렉산더라는 남자를 만났고 그와 형제들은 대형 부동산 회사로 유명하대요. 어쨌든 그와 에인슬리는 계속 연락했고 어젯밤에 잠깐 만났어. 이 남자가 제게 프론 친구라 에인슬리를 초대했어. 아인슬리에게 윈구먼이 꼭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걸 일 얘기로 풀어보려 해. KK. 그래서 며칠 뒤에 KT가 니콜라스에게 기사 링크와 함께 앨런이라는 이름을 보냈대. 그리고 니콜라스가 그게 뭐야? 라고 물었고 KT는 읽어봤어? 라고 하더 했어. 앨런은 목요일 밤에 만난 남자였어. 나는 아까 에인슬리한테서 그가 쌍둥이라는 걸 들었어. 바로 그 사람이야. 징그러워. 니콜라스는 강하게 반응하면서 신고해. 감옥에 넣어버려 라고 말했어. 그녀는 난 그냥 그와 그의 형제를 잊고 싶고 그들도 나를 잊었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해. 니콜라스는 아니면 그냥 걔네 인생 망치고 감옥에 넣어버려 라고 말해. 그녀는 슬픈 이모티콘과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해. 그리고 그가 왜 안 되냐고 묻자 KT는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알게 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너무 상처받으실 거야 라고 답장을 쓰는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년 전 주장에 대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이 일이 일어났다고 누구에게 말한 적 있나요? 입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주장되는 사건 당시에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 부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니콜라스가 그들은 널 지지할 거야. 네 잘못 아니야. 로앤오더 SVU에서 아무것도 안 배웠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케이커 바보야. 나도 알아. 보통 나도 똑같이 생각해.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달라져.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느낌표만 여러 개 보냈어요. 그녀가 그에게 출시 파티에 같이 가자고 묻고 그가 거절하자 화내지 마 라고 다시 메시지해요. 게다가 만약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기서는 그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이 가려진 것처럼 보여요. 그 문장 뒷부분은 불분명하지만 다음 메시지는 이제 그는 수백만 달러를 가졌고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내용입니다. 니콜라스가 네가 지금 나와서 그걸 말한다면 이라고 했고 또 다른 부분은 가려진 것 같아요. 그는 네가 떠난 밤 받은 음성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는데? 라고 묻자 에인슬리가 그녀를 뒷받침해 줄 거라고 지적하며 그는 모르겠어. 의미 없는 것 같아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에서 니콜라스는 아마도 그 약이 아직 내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 라고 문자합니다. 내일 약물 검사를 받아봐야 해. 그 다음날 바로 받았어야 했어. 그녀는 알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냥 잊고 싶어.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답합니다. 니콜라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를 다시 만나 인생을 빼앗고 그가 수년 동안 그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KT가 답합니다. 생각해 볼게. 그는 그녀에게 다음날 약물 검사를 받으라고 다시 재촉합니다. 니콜라스가 말합니다. 원한다면 내가 이 안에 엄마와 얘기해 볼 수 있어. 그녀가 아마 우리에게 좋은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될 거야.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먼저 검사받고 뭐라도 나오면 고려해 보겠지만 아니면 안 할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알겠어. 단계별로 하자. 내일 꼭 검사받아.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녀가 잘 자라고 인사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검사나 진단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KT와 그렉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하자면 엘롤로키, 우리는 거기서 쉬며 술을 마셨고 내가 아인스와 타렉에 갔더니 그들이 몰리를 권했어. 그렉이 네가 숨기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번엔 몰리의 철자를 바꿔 다시 씁니다. 몰리는 MDMA 또는 엑스터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렉이 문자로 젠장, 너 어젯밤에 약에 취했었어? 라고 묻자 그녀는 조금 했어 라고 답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평범한 목요일 밤이네. 그녀가 대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 그는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면 그것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는 생각과는 반대가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변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무튼 저는 약간씩 그걸 느끼기 시작했지만 밤새도록 크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 후 프라박에 갔어요. 그가 클럽이냐고 묻자 그녀가 대답했고 다 괜찮았죠. 네, 클럽 같은 곳이었어요. 하. KT가 계속 말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테이블도 있었고 멋졌어요. 마치 제게프론과 노는 느낌이었죠. 비유적으로나 실제로도요. 아무튼 저는 거기 있었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다시 저 자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였죠.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렉이 엑스터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자 그녀도 맞아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했어요. 아무튼 저는 형제 중 한 명의 침대에 벌거벗은 차에 있었고 나가려 했지만 제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그가 눌러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렉이 그가 너 다치게 했어 라고 묻자 그녀는 응 정말 끔찍했어 라고 답했어요. 제가 울며 그만하라고 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왔냐고 그렉이 묻자 그녀는 그 개자식이 잠들어서 나왔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랐어 라고 답해요. 나는 캐널 스트리트 근처를 걷고 있었어. 그렉이 그녀에게 자신을 불렀어야 한다고 하고 그녀는 닉에게 전화했다고 해. 닉이 음성 메시지 받았다고 했지. 그건 말이 안 됐어. 그렉이 그 애랑 잤냐고 묻자 KT는 응이라고 답했어. 내가 너랑 섹스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니까 그는 이미 했잖아 라고 했어. 그가 누가 약을 탄 것 같아? 라고 묻자 엑스터시는 기억을 잃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는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답해요. 아마 술이랑 같이 해서 내가 이상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 근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스위치 켜듯이. 그렉이 그건 정상 아니야 라고 해. 그리고 그녀가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야. 기분이 이상해. 아마도 그녀가 신고를 꺼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받는 걸 피한 이유는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걱정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렉이 그녀에게 닉에게 다 말했었냐고 묻자 그녀는 어떤 부분을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 너무 당황하고 혼란스러웠거든. 그래도 닉은 대충 알고 있어. 라고 답해요. 그리고 그가 에인슬리가 알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 하하.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하자 에인슬리가 왔어. 아침엔 정말 죽고 싶었어. 아무튼 이건 비밀로 해줘. 제발. 그는 당연하다고 했어. 그리고 또 다른 문자에서 KT는 목요일 이후로 엘리엇과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해 엘리엇이 누구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메시지 맥락상 피해자 추정 인물의 룸메이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렉은 네가 제게프론 집에 간 일은 그녀가 우리 대화를 봐서 이미 알 수 있다고 문자로 했어. 나는 그녀가 그랬다는 게 여전히 어이없어. KT는 이렇게 답장해. 그녀는 멍과 손자국에 대해서만 읽었어. 그리고 이어서 말하지. 분명히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야. 내 말은 내가 새벽 5시 30분쯤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갔으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태아 자세로 있었어. 케이카. 몇 주 후 7월에 KT가 다시 그렉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밤의 일 때문에 올리브에서 하는 행사에 가는데 알렉산더 브라더스도 올 거야. 그렉이 말해. 가지마. 그녀가 며칠 전에 일 때문에 간다고 말했어. 라고 대답해. 그렉이 몸이 안 좋다고 해. 라고 제안해. KT는 우린 먹고 마시고 젊은 직장인들과 어울리며 사진도 찍을 거야. 라고 말해. 그가 별로 가치 없어 보여. 라고 하자. 그녀가 이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건 원치 않아. 라고 답했다. 나중에 문자에서 KT가 나도 그를 마주하고 싶어. 라고 말해. KT가 말했다. 난 그냥 갈래. 걔네들이 있어서 짜증나. 그렉이 뭐라고 할 거야? 행사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잖아. 라고 묻자. 그녀는 당연히 아니지. 그가 다가오지 않아두면 피하고 오면 차갑게 대할 거야. 라고 답했다. 그녀는 또 친구인 에인슬리도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해.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직후에 쓴 글이라서 글로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야. 하지만 증언대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MBC 뉴욕의 보도에 따른 거야. KT는 클럽에 있었던 건 기억나지만 이후 모르는 아파트 침대에서 깨어났다고 증언했어.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어. 제가 다음으로 기억하는 건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저는 침대에 벌거벗은 차에 누워 있었고 일론도 벌거벗은 차에 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는 이미 했어라 했고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죠. 그리고 그녀는 그때 알란이 그녀의 면전에서 비웃고 다시 성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또 탈이 한번 방에 들어왔지만 매우 무심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또 다른 여성 아비샨 보즈누드가 증언했는데 그녀는 2009년 5월 햄프턴스의 한 집에서 탈과 쌍둥이 중 한 명이 신원 미상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탈이 스스로 걷지 못하는 여성을
수영장 쪽으로 끌고 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이 온수욕조에서 성폭행을 당할 때 비명을 지르며 멈춰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목격자는 개입하기가 너무 두려웠지만 아이라이너로 형제들의 침실문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문에는 강간범이라고 썼고 다른 문에는 사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참고로 그 메시지 사진이 배심원에게 공개됐고 그녀는 911에 전화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통 친구로부터 알렉산더 형제가 영향력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명 이사 브룩스를 사용하는 또 다른 증인은 이번 달 초에 자신이 탈 알란을 포함한 4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일은 그녀가 겨우 16살이던 메모리얼 데이 파티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신들이 약물이 섞인 음료를 받았다고 믿었으며 몸의 통제력을 잃고 알렉산더 형제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남성들의 문자 메시지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메시지들에는 그들이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약물들을 파티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형제들 변호인들이 증거 제시와 증인 호출 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였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반대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피해자들의 기억을 의심하고 부유한 알렉산더 형제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비난하는 등 어떤 전략을 쓸지 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인들은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말린 게럿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에 자신이 17살이었을 때 알란과 에스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 측은 그녀의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가 돈을 노린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게럿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억만장자라 돈이 필요 없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을 내게서 빼앗아갔다. 이제 나는 그들이 정말로 주고 싶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싶다. 린지 에크리도 햄프턴스의 한 주택에서 탈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인 중 한 명이 고소인들을 금전만 노리는 사람들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소송을 결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녀가 법정에서 피해를 밝힌 여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형제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최초 여성 중 한 명인 케이트 화이트먼은 2012년 맨해튼 나이트클럽에서 쌍둥이 형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대기 중이던 SUV에 강제로 태워서 아이반의 성이라는 대저택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매우 슬픈 반전으로 화이트먼은 연방 재판이나 어떤 재판에서도 증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녀는 지난해 호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디언지는 뉴사우스웨일스 당국이 이 죽음을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생각하면 그냥 슬플 뿐입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곧 검찰 측 변론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는 세 남성 모두의 변호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사건의 가장 큰 진전에 대해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NBC 피콕에도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 하시려면 X와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시고 뉴스데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부 시간 밤 11시에 시청해 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